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후 미국 변호사 박은정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며 사실 이와 같은 라이브 방송은 처음 임해봅니다. 그래서 다소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모쪼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해외 주요국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해외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인수합병, 인수후 개발, 합작 기업 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권, 즉 IP를 이전하여 해외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P를 매입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의 체결, 공동 연구 개발, 위탁 연구 개발, 옵션 계약 등의 방법으로 IP를 이전하여 해외 기술을 확보하곤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중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한 기술 확보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이 각각의 장단점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기술, 자산, 인력을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높고 기술적, 조직적 융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인수 후 개발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기술을 인수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추가 개발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작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및 위험을 분산하여 분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한 경영권 관련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경우를 통하여 기술을 확보할 시에 유의해야 할 개별 유의사항 또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해외 직접 투자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최근 각국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싱가포르의 규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미국의 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중 첫 번째로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2018년 외국인 위험심사 현대화법, 즉 FIRMA를 제정하였고 FIRMA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 내에 확산된 중국의 대미 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즉 과거와 같이 군사, 항공, 첨단 기술, 에너지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등 데이터를 다루는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중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에 그 핵심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설명드림에 있어 오늘 제가 여기 보시는 CFIUS, 즉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해당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관련 부처의 합동기관으로서 미국의 16개 행정부처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우선 CFIUS의 심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가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심의 대상 지배형 거래, 심의 대상 투자,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취득 거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심의 대상 지배형 거래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지배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조인트 벤처 또한 포함됩니다. 이때 지배라 함은 주요 자산의 매각, 조직 변경, 재무상의 중요한 조치 등의 해당 기업의 경영상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그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심의 대상 투자는 외국인이 미국 TID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TID에 대하여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을 다루거나 연관된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권을 획득하지 않아도 외국인의 일반 투자 또한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거나 이사회 참석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신고 대상 또한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알 수 있는 점은 기존에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야의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제는 TID 또는 IP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그 심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상당하게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 있는 TID 업종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D 업종이라 함은 Critical Technology의 T, Critical Infrastructure의 I, 그리고 Sensitive Personal Data의 D를 뜻합니다. 먼저 T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은 무기, 원자력 시설, 기기, 재료,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14개 최신 기술로 생명공학, 인공지능, 최첨단 컴퓨팅, 로봇공학, 최첨단 소재 관련 기술 등이 이에 속합니다. I에 해당하는 핵심 인프라는 투자 대상이 되는 핵심 인프라와 관련하여 소유,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일컬으며 핵심 인프라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그 물리적 또는 가상적인 파괴 또는 무력화가 국가 안보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 또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 28개 산업 분야에 속하는 핵심 기술의 설계, 개발, 제조, 시험 등에 관련된 미국 비즈니스에 지배를 미치게 되는 투자는 의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D에 해당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미국 기업에 의해서 관리 또는 수집되는 식별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때 금융정보, 소비자 리포트, 개인 보험 신청 정보, 건강 정보, 비공개 전기통신 정보, 생체 인증 정보, 유전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TID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음의 활동 중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 것과 같이 TID 미국 기업이 보유한 주요 비공개 기술 정보의 접근권을 갖게 되던가 TID 미국 기업의 이사회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또는 TID 미국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CFI US 신고는 자발적인 신고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종결일로부터 30일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강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핵심 기술의 설계, 개발, 제조, 시험 등에 관련된 미국 TID 기업과 관련된 거래로서 그 거래 결과 TID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지분 인수로 인하여 심의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TID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관련 권리 변경으로 심의 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또 펄마 규정의 회피 또는 잠탈을 의도하여 체결된 계약, 약정 등의 당사자가 투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지분의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그와 같은 거래에 속합니다. 또한 미국 TID 기업의 핵심 기술의 수출, 재수출과 관련해서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사전 강제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만약 수출이나 재수출을 하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뜻하며 실질적으로 정말로 수출이나 재수출을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때의 규제 당국이라 함은 국제무기거래 규정 및 기타 방위물자, 용역과 관련한 인허가,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인허가, 연방에너지부 또는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의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상당한 이해관계, 즉 substantial interest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됩니다. substantial interest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TID 기업의 25% 이상의 의결권을 취득하고 외국 정부가 해당 투자자의 의결권을 또 49%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그 해당 외국 정부는 substant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CFI-US의 심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미국 기업이 경영하는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심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만약 해당 투자펀드의 GP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22년 지금 11월 현재 CFI-US 심사 예외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및 뉴질랜드로 해당 국가 국민에 의한 투자는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유한책임 조합원으로서 펀드의 경영진,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변경 권한이 없는 단순한 금융투자인 경우에도 심의 예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CFI-US가 심의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 의도 및 투자 대상의 사업 분야 등으로 볼 때 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어떤 구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고려하고 투자 대상 사업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포함하는지, 또한 해당 거래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국가 안보 취약점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취약점을 외국인이 악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여 CFI-US 신고를 위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줄부터 함께 보시면요. 우선 피투자 기업이 미국의 기업인지 여부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CFI-US 심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 또한 CFI-US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및 뉴질랜드 등의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미국 기업에 대한 컨트롤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컨트롤, 즉 지배라 함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자산 매각, 조직 변경, 재무상의 주요 조치, 약정, 사업 분야 확장, 중요 계약, 임직원, GP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것, 정관 개정 또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거나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권한 등을 뜻합니다.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컨트롤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미국 기업이 TID 기업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TID 기업이 아니라면 의무신고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FI-US가 심의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TID 관련 기업인데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제일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있는 세 가지 요건 중 아무런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면 이때 세 가지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주요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이사회 가입에
가입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등입니다. 이러한 권한 중 아무런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면 역시 의무 신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권한이라도 부여받는 경우라면 이는 covered investment, 즉 심의 대상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가운데 열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 대하여 컨트롤을 획득하였으나 해당 미국 기업이 TID 관련 기업이 아니라면 이제는 해당 거래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면 이땐 자발적인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미국 기업이 TID 관련 기업이라면 이는 covered control transactions, 즉 심의 대상 지배형 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잠시 앞서 심의대상 거래 및 심의대상 투자를 결정지었고 이제 의무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심의대상 지배형 거래 및 심의대상 투자로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핵심 기술의 설계, 개발, 제조, 시험 등에 관련된 미국 비즈니스에 지배를 미치는 투자가 아니고 이때 만약에 외국 정부가 관여를 했는데 substantial interest를 갖는 경우, 즉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미국 기업의 25% 이상의 의결권을 취득하고 외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을 또한 49%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외국 정부가 substantial interest를 지닌다면 이는 의무신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왼쪽 편을 보시면 핵심 기술을 설계, 개발, 제조 또는 시험하고 해당 핵심 기술의 수출, 재수출 등에 있어서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무신고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의무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심의대상 지배형 거래 및 심의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페이지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CFI US는 그 임의적 판단에 따라 해당 거래 또는 투자를 심의할 수 있음에 또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심의대상 거래 및 심의대상 투자를 결정지었고 이제 의무신고 대상인지 여부 또한 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CFI US의 신고 방식 및 조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대상 기업은 정식 노티스 또는 약식의 데클러레이션을 CFI US에 제출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노티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는 심의 결과가 통보되게 됩니다. 데클러레이션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내에 심의 결과가 통보되지만 만약에 CFI US가 정식 노티스를 제출하도록 다시 명령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날로부터 노티스를 준비해서 그로부터 또다시 45일이 걸리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소 유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심사 및 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당 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종료된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 철회 명령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CFI US는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CFI US의 의무신고 요건 등의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및 조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당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미 종료된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 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된 사례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6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 반도체,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관련된 미국 기업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려고 한 경우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가능성,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 또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 수집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투자를 철회하는 명령 또는 중지, 금지 명령 등이 이와 같이 발동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미국 정부가 규제한 중국 기업의 미국 인수 시도 사례를 미국 기업의 인수 시도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 사례로서 이와 같은 중국의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인수 자체가 불허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것에 미국의 이 외국인 투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펄마 제정의 비록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한 현재도 사실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CFIUS의 심사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12건 정도의 국가로 평가되므로 우리나라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EU, 즉 유럽연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기준 창설을 위한 규정으로서 EU FDI 규정을 제정하였고 2020년 10월에 해당 규정은 발효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지금까지 일부 회원국에서 개별국 차원으로 사전 심사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하여 영내 통합 규제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국 차원에서 사전 심사 제도를 시행해온 나라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초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하여 영내 통합 규제를 수립함으로써 여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유럽연합이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이 투자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사전 심의를 시행하고 또한 영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됨을 규정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유럽연합 전체의 안보, 공공질서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되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인 EC 및 각 회원국은 EU의 이익 및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회원국이 자국에서 시행한 사전 심의 결과 그리고 또 영내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해당 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은 투자받은 당사자인 그 해당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원국에서 발생한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시행을 EC의 요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또 보겠습니다. EU FDI에서 규정한 규제 대상 산업 분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송, 수도, 보건, 통신, 부동산 등의 인프라,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안보, 핵,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의 첨단 기술, 프로세싱, 저장, 개인정보, 보안 등의 데이터, 민간용으로 제조되었으나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품목인 이중용도 품목, 그 외에 식품 원자재, 금융, 미디어 등을 규제 대상 산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면요. 이제 EU에 속한 대표적인 국가 중 독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개별국 차원에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해온 나라들 중 하나로서 특히 2019년 국가산업전략 2030이라는 타이틀의 규제를 통하여 독일 및 EU의 안전 또한
안전과 기술 자주권에 위협이 되는 투자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EU 외의 기업이 주요 인프라, 군수 기업 또는 독일 정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검토하고 개입 가능하고, 또 제3국의 기업이 독일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는 그와 같은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기존의 기준은 25%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10% 이상만 인수해도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받도록 보다 타이트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안보 관련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먼저 독일 또는 EU 민간 기업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정부가 재건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봅니다. 독일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규정뿐만 아니라 2020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통하여 독일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또 주의하실 것은 과거에는 실제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였으나 이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모두를 제한함으로써 그 기준이 실제 위험이 있는 것으로부터 위험이 있을 가능성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동법에 대한 시행령에 2021년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 기업 인수 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그 대상 분야를 11개로부터 27개로 확대하고,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기술 등의 분야를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주요 의료 분야의 회사들을 신고 대상 업종에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백신, 항생제, 의약품, 전염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치료용 진단법 등에 대한 공급회사 또는 생산회사를 신고 대상 업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련 업종 독일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에 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때 의료업종 독일 기업의 인수 시에는 해당 인수 대상 지분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의료업종이 아닌 타 업종의 경우에는 지분 25% 이상일 때 신고 의무를 부과받는 것과 달리 의료업종인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보다 타이트한 기준을 의료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또한 해당 부처의 검토 및 승인 완료 시까지는 지분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독일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프랑스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통화 및 재정법전의 법률을 통하여 프랑스 기업의 민감한 활동에 관여 또는 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합니다. 이때 민감한 활동이라 함은 전쟁 물자, 이중용도 물품, 컴퓨터 보안, 암호화, 도박, 데이터 저장, 수도 에너지, 운송 전자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언론 등을 뜻하고요. 2020년에서 코비드-19의 영향을 고려해서 생명공학 분야의 회사도 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프랑스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거나 프랑스 기업의 전체 지분 중에 25%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경제부 장관에게 그 투자 계획을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요. 특히 통상적으로는 25% 이상의 신고 대상이나 2020년 법령 개정으로 그 기준을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법령까지는 25% 이상 인수할 때 경제부 장관에게 그와 같은 투자 계획을 미리 신고해야 했는데 2020년 법령 개정으로는 그 기준이 10%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앞서 독일의 경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다 신고 대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규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를 최소한으로 규제해 왔습니다. 2016년에 중국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신규 원전 사업 승인 이후에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2020년 국가안보투자법안, 즉 NSI가 발효된 이래로 영국의 투자 심사 체계가 20년 만에 상당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관대했었던 것에 반해서 2016년에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입으로 인해서 그 신규 법안, 보다 외국인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대한 신규 법안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어서 다음과 같은 NSI가 발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인 국가안보투자법안, 즉 방금 말씀드린 NS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사전 신고로서 신고 대상 17개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주식 및 의결권 인수 시에는 의결권 인수 시에 해당되며, 이때 신규 인수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내부 의사 결정권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즉 더 이상 기존의 심사 기준이었던 매출 규모나 심사 점유율, 시장 점유율 테스트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식 및 의결권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사전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또한 받게 되는데요. 형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 벌금이 또 상당한데요. 벌금이 무제한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5%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처벌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처벌의 그 정도 또한 꽤 상당한데요. 처벌도 처벌이거니와 무엇보다 인수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영국의 NSI에 대해서 좀 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NSI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전 신고의 17개 사전 신고 대상 산업군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앞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규정했던 산업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로보틱스, AI, 핵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등의 분야 등이 포함되며, 이때 바이올로지, 밀리터리 이런 저희가 흔히 이때까지 봤었던 규제 대상의 산업군이 17개 사전 신고 대상 산업군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이 업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업에 관련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외국인 투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에 영국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해당 산업이 비록 17개 사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파악해 봤을 때 그와 같이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세한 심사 대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대상, 신고 대상의 17개 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업과 관련이 될 수 있다면 신고 대상의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 사전 신고 대상의 인수 거래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거래를 승인할 때까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수 거래 준비 시에는 정부 승인 조건부에 따른 거래 성사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며, 또한 거래 초기 단계부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총 소요 시간 또는 비용 등이 그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초기 단계부터 해당 비용과 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총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까지를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NSI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 의무 신고뿐만 아니라 자발적 신고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즉 의무 사전 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부의 국가안보의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 의무 사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안보의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유무형의 자산, 부동산 자산 인수 중에 25%의 보더라인에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발적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5% 그 보더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영국 정부의 콜인 심사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사전에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라인에서 다소 이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약간 의구심이 있거나 좀 다소 헷갈리는 그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확인을 받음으로써 영국 정부의 콜인 심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때 콜인 제도라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는데요. 콜인 제도는 새로 설립된 투자 및 보안기관인 ISU, 즉 Investment Security Unit의 권한으로서 이는 콜인은 신고를 누락한 문제 거래, 즉 국가안보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이때 2020년 11월 12일 이후 완료된 모든 인수 거래에 대해서 콜인이 발행 가능하며, 의무 사전 신고 누락 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콜인이 발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인수 종료 후 5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콜인이 가능하므로 아무래도 자발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관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신고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의 정의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ISU, 앞서 말씀드린 그 영국의 투자 및 보안기관은 그와 같은 국가안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받습니다. ISU의 해석 권한에 따르면 인수 대상 리스크, 인수 거래 자체 리스크, 인수 또는 투자자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에 속한 여러 가지 국가 플러스 영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투자 활동을 외국인 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신규 사업 또는 중국 회사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인수, 합병을 통하여 중국 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 또는 규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함께 공동으로 중국 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경우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투자 활동으로서의 외국인 투자로 규정합니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세 가지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왔는데요. 먼저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자, 외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 주체에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전 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유무역구 범위 내의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 가지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함으로써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계속해서 공표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거티브 리스트 중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주요 항목을 공시한 중국 전 지역 대상의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산업 또는 그 부대산업 등의 국가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한 투자, 군사시설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중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을 규제합니다. 이때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분야에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 제조, 인프라, 운송 서비스, 정보 기술, 인터넷 온라인 제품 서비스, 금융 서비스, 핵심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 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통하여 의사회, 주주총회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이때 중요한 의사결정이라 함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 재무, 기술 등과 관련된 경영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비록 중국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네거티브 리스트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21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공표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VIE를 통한 해외 상장의 규제 내용을 담았다는 점입니다. VI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중국 기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법규를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법상 중국 회사는 원칙적으로는 외국 증시에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뉴욕에 약 25개의 중국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또 이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를 적당히 눈 감아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기 전까지 사실상 중국 정부는 이러한 VI 방식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VI 방식을 명문화해서 금지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이를 승인하는 전문적인 법규 또는 정책도 공표한 바가 없으므로 VI 구조는 지금까지 적법과 불법 사이의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영내 기업들이 VI 방식을 통해서 해외에서 또 상장하는 등 현재까지 VI 방식은 중국 영내 또는 역외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게 활용되어 온 것이 또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처음으로 VI를 통한 해외 상장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을 실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선 VI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도표에서 아래쪽이 역내, 위쪽이 역외를 뜻하는데요. 먼저 중국 내에 100% 중국 국적 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도메스틱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이때 이 100% 중국 국적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중국 내의 서비스 운영을 책임지고 또 중국 내의 여러 가지 각종 허가를 취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외에서는 실질적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지배기업인 SPV1을 설립합니다. 최근에는 간혹 지배기업 SPV1에 중국인이 주주로 있는 경우에는 SPV2를 홍콩과 같은 나라에 설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내에 100% 외자 법인인 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WFOE라고 써 있는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즉 외자 법인을 100% 외자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 WFOE는 중국 내 도메스틱 컴퍼니의 주주들과 각종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지니게 됩니다. 즉, 보다 상세하게 잠시 말씀드리면 그 도메스틱 컴퍼니는 WFOE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WFOE는 모든 영업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다소 좀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지니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 WFOE와 도메스틱 컴퍼니 간에는 콜옵션 계약, 의결권 위임 계약, 자금 대출 계약, 지분 질권 계약, 독점적인 업무 및 기술 자문 계약 등의 다수의 통제적인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통제적인 성격의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WFOE는 지분 하나도 없이 로컬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이윤 전부를 확보하게 되는 좀 다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뜻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그동안 해외에서 많은 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장하는 방식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VI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금 전에 VI 구조를 간단하게 도표로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VI 구조에 대해서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일단 투자 금지 또는 제한 분야에 종사하는 역내 기업이 역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해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주무부처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한 역외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총합을 최대 30%로 제한, 이때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최대 10%로 제한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에 이와 같이 중국 역내 기업이 VI 방식을 통하여 비준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중국 역내 기업이 이와 같은 VI 방식을 통해서도 해외에 우회적으로 상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미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또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VI 구조를 다소 통제하는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로는 위와 같은 VI에 대한 규제가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래서 2022년 현재 미국 증시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VI 방식 규제를 방식에 대한 규제를 정말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그 실효성과 실질적인 그 피해나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고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정말로 공표한 바와 같은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향후 이와 같은 VI 방식을 통한 해외 상장이 정말 더 이와 같은 규제에 따라 더 어려워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때까지는 그레이 에어리아에 있었지만 보다 명확한 통로 제시로 명확한 규정의 법률을 보다 더 엄격하게 혹은 더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방향인지 그 실무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6가지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6가지 국가에 대해서 그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분야의 법령 중에 일부 조항이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비교적 특히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특정 분야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또는 싱가포르 방송국의 소유를 제한합니다. 현재 특정 기술과 관련한 앞서서 말씀드린 다른 국가들과 같이 17개 특정 분야, 28개 특정 분야, 이와 같이 특정 기술과 관련된 특정 업종을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이와 같이 아주 한정적이지만 제한하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시행하는 시에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는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금융 서비스, 은행, 법률 서비스,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와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제기관의 승인을 미리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함께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기술 안보를 추구하면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조금씩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EU 등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현재로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와 같은 규제들이 반드시 중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또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 거래 건수 기준으로 10위권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부터 투자도 그와 관련해서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실제로 투자가 제한된 사례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투자 대상 기업이 현재 투자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또한 관련 분야에 신규 진출하거나 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례가 향후에 발생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특정 국가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권 획득, 거래뿐만 아니라 소수 지분 투자, 합작 투자, 자금 조달 거래,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 등의 미국 기업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가 퍼마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투자 시에는 CFI US의 신고 및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거래 일정상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투자 계약에도 그와 같은 CFI US 승인을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퍼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확인 등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투자를 희망하는 회원국 정부, 해당 투자 유치 기관에 사전 접촉해서 관련 자문을 구할 필요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경우는 특히 앞서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VI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VI 방식을 통한 해외 상장이 더 어려워질 것인지
아니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통로 제시로 더 안정적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인지 그 실무 동향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상으로 해외 주요국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